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좀 특별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2025년 주택업무 편람인데요. 제목만 들으면 왠지 책상에 앉아있는 공무원들만 볼 것 같은 그런 두꺼운 문서죠.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평생 볼 일이 없는 자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문서 안에 우리가 집을 구하고 대출을 받고 또 청약을 넣는 모든 행동을 좌우하는 규칙들이 아주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복잡한 설계도에서 핵심만 쑥쑥 뽑아내서요. 한국의 주택정책이라는 이 거대한 게임의 판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규칙들이 대체 무엇인지 이걸 한번 제대로 이해해보는 겁니다. 그냥 규칙 나열이 아니라 그 규칙 뒤에 숨어있는 의도랑 역사까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죠.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 해요. 정부가 이런저런 규제를 가하는 그 대상, 그러니까 법이 말하는 주택이 과연 무엇인지부터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오, 그거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그냥 흔히 집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법적으로는 다 다른 존재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보는 빌라를 한번 예로 들어보죠. 겉보기엔 똑같이 생긴 4층짜리 건물 두 채가 나란히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하나는 다가구 주택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다세대 주택일 수 있어요. 잠깐만요. 다가구랑 다세대요? 솔직히 저는 그냥 다 똑같은 빌라인 줄 알았어요. 뭐가 다른 거죠, 그게?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소유권에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의 주인이 딱 한 명이에요. 건물주 한 명이 101호, 102호, 201호 이걸 전부 소유하고 각 가구에 세를 주는 형태죠. 반면에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처럼 각 호실마다 주인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101호 주인, 102호 주인이 전부 다른 거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겉모습만 보고는 절대 알 수가 없겠어요. 만약 제가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데 그 건물주 한 명한테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건물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바로 그거예요. 위험 부담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내가 들어가려는 집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하는 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요즘 주거용으로 많이 쓰는 오피스텔은 어디에 속할까요? 당연히 주택 아닌가요? 다들 거기서 살고 뭐 점자고 하니까요.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지점이에요.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분류가 돼요. 준주택이요? 네, 법적으로는 기숙사나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청약 자격을 따지거나 세금을 계산할 때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거고요. 세상에. 겉모습은 집인데 법적으로는 집이 아니다. 이게 모든 규제의 시작점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진짜 주택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 편람에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일종의 철학 같은 게 담겨 있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정부의 목표는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는데요. 뭐랄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수술, 약물,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것과 같아요. 오, 세 가지 전략이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정부가 직접 선수로 뛰는 공공주도 방식이에요. LH나 SH가 직접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아파트를 짓는 거죠. 네. 둘째는 민간과 손을 잡는 공공민간 협조 방식이고요. 마지막 셋째는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민간주도 플러스 공공지원 방식입니다. 민간 건설사들이 집을 원활하게 지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주거나 금융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의 플레이어, 파트너, 그리고 심판 역할을 동시에 하겠다는 거네요. 상황에 따라서요. 근데 이건 그냥 좋아 보이는 걸 다 섞어놓은 느낌도 좀 드는데요. 이런 접근법이 왜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한국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 정부들은 어떤 때는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했다가 또 어떤 때는 시장에 모든 걸 맡기는 자유방임에 가까운 정책을 폈어요. 그럴 때마다 시장이 아주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탔죠. 이 세 가지 접근법은 과거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인 셈이에요. 어느 한 가지 방식만으로는 이 복잡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죠. 하나의 정답은 없다는 걸 인정한 거군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전략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민간 공급을 늘리라고 지원하는 건 좀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없어요. 지금은 시장 안정의 무게를 둘 때인가 아니면 공급 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때인가. 이 큰 틀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개별 정책들이 왜 나왔는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관문, 청약 제도로 들어가 보죠. 다들 청약 통장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만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그 가점제라는 거요. 그렇죠. 청약은 크게 두 트랙으로 나뉘어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특별 공급과 나머지 사람들을 위한 일반 공급이죠.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특별 공급이라는 우선 탑승권을 받는 거고요. 그럼 일반 공급이 진짜 경쟁의 장이겠네요. 여기서 바로 그 점수, 가점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맞아요. 일반 공급 물량 중 상당수는 가점제,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아요. 점수 항목은 딱 세 가지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길었나, 부양가족 수가 몇 명인가,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됐나. 결국 오랫동안 집 없이 많은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청약통장을 유지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취지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네, 주거 안정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는 아주 공정한 의도로 설계됐죠. 하지만 여기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기도 해요. 의도치 않은 결과라면요? 이 시스템은 역설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딜레마를 만들어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는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는 구조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노력보다는 기다림에 더 큰 보상을 주는 시스템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네요. 공정함을 위한 규칙이 오히려 특정 세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질 수 있겠군요. 그래서 추첨제 물량도 일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어렵게 청약이라는 관문을 통과했다고 칩시다.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정부는 또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어요. 이 집 정말 살려고 당첨된 거 맞죠? 라고 확인하는 절차랄까요? 바로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입니다. 전매 제한, 당첨된 집을 바로 팔지 못하게 막는 규칙이잖아요. 이건 왜 필요한 거죠? 핵심은 투기 수요 억제예요. 청약을 아파트에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당첨되자마자 프리미엄, 그러니까 웃돈을 받고 팔아치우는 단타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시장이 과열되니까요. 정작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더 비싼 값에 집을 사야 하는 피해를 보게 되고요. 흥미로운 건 이 전매 제한이라는 규칙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마치 고무줄처럼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했더라고요. 맞아요. 그 역사를 보면 경제 상황과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춤을 추는지 명확하게 보여요. 1981년에 처음 도입됐다가 우리가 잘 아는 IMF 외환위기 직후에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1999년에 완전히 폐지됐어요. 와, 전매 제한이 아예 없던 시절도 있었던 거네요? 네, 당첨만 되면 바로 다음날 팔 수 있었던 거죠. 그랬군요. 그랬었죠. 하지만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자 불과 3년 만인 2002년에 다시 부활했어요. 그 후로도 시장이 차가우면 풀어주고 뜨거우면 조이는 역사가 계속 반복된 겁니다. 부동산 정책은 고정된 법전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죠. 최근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훨씬 강력한 규칙도 생겼다고요? 네, 바로 실거주 의무예요.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아파트의 경우 당첨자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직접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해요. 전매 제한이 단순히 파는 행위를 막는다면 실거주 의무는 실제 거주 자체를 강제하는 거죠. 이 집은 투기용이 아니라 당신이 살 집입니다. 라고 세기를 박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청약으로 선수를 뽑고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로 투기를 막는군요.
그런데 정부가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만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콕 집어서 관리하기도 하잖아요.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것들이요. 네, 그건 시장 전체에 해열제를 먹이는 게 아니라 열이 팔팔 끓는 특정 부위에만 얼음찜질을 하는 것과 같아요. 정부가 특정 지역의 집값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오르거나 과열될 조짐이 보일 때 그 동네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제 패키지를 적용하는 거죠. 그냥 감으로 지정하는 건 아닐 테고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겠죠? 물론이죠. 아주 구체적인 정량적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조정 대상 지역은 직전 2개월간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5대1을 넘거나 하는 식의 명확한 수치가 있고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때처럼 좀 더 거시적인 지표를 봅니다. 일단 그런 열나는 동네로 지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강력한 규제 세트가 한꺼번에 적용돼요. 예를 들어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확 줄어들어요. 쉽게 말해서 집값의 몇 %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지가 크게 제한되는 거죠. 9억짜리 집을 사도 대출이 예전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거예요. 또 청약 1순위 자격도 훨씬 까다로워지고 세금 부담도 늘어나고요. 마치 그 지역에만 강력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세우고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이 조치가 효과가 있나요? 효과는 아주 강력하죠. 특정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시장이 얼어붙는 현상이 나타나요. 물론 왜 우리 동네만 묵냐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요. 그래서 이건 역시 시장이 안정되면 해제하고 다시 과열되면 지정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정책이 시장과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죠. 네, 오늘 2025년 주택 업무 편람이라는 이 딱딱한 문서를 통해서 한국 주택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를 함께 그려봤네요. 법적으로 무엇이 집인지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큰 그림, 그리고 청약, 전매 제한, 규제 지역 같은 핵심 규칙들까지요.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노력과 내 집을 마련하려는 개인의 바람이 정말 여러 제도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도 사실 이 방대한 편람의 일부에 불과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는 분명해진 것 같아요. 주택 정책은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가는 돌멩이가 아니라 경제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계속해서 모습을 바꾸는 유기체와 같다는 사실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전매 제한의 역사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폐지됐다가 다시 생기고 강화됐다가 다시 완화되는 그 흐름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의 규칙을 아는 건 기본이에요.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이 규칙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신호에 반응해서 변해왔는지를 이해해야 해요. 경기가 어려워지면 규제가 풀리고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면 규제가 다시 조여지는 패턴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현재의 규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넘어서 만약 앞으로 한국 경제에 어떤 충격이 온다면, 예를 들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린다면, 혹은 특정 산업의 침체로 지방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면 그때 정부는 어떤 카드를 가장 먼저 만지작거리게 낼까? 라고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과거의 변화 패턴 속에서 미래의 정책 방향을 예측해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 속에서 기회를 잡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